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투브를 들으며 출근하는 걸 일상의 낙으로 삼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차 안에서 매번 듣기만 하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참으로 어색하네요. 없는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의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만남과 인연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랍니다. 그 잊지 못할 인연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서울에서 빠르면 6시간, 막히면 7시간이나 걸리는 시골 중의 시골에서 태어났죠.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지만 버는 수입이 적었는데다 제 밑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었기에 항상 돈에 쪼들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머리가 좋았고 학창시절 내내 죽도록 공부한 덕에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집안 사정이 그러니 등록금을 내달라는 말은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월세와 등록금을 내느라 대학 시절 내내 가회를 뛰었고 틈틈이 카페나 PC방 같은 곳에서도 일했죠. 동기들은 동아리다 미팅이다 노느라고 분주했지만 저는 마치 일에 중독된 사람처럼 아르바이트만 해댔고 남들이 다 하는 연애 따윈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사랑은 찾아왔고 그렇게 대학교 4학년 졸업 논문을 쓰던 시기에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 여자친구 없지? 뭐? 옷은 후줄근해가지고 맨날 도서관에서 살잖아. 딱 봐도 여자친구 없게 생겼는데 뭘.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여자친구의 이름은 정유정으로 약대에서 소문난 퀸커였습니다. 약대 정유정이라고 하면 학교 사람들은 물론 근처 다른 대학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죠. 머리도 좋은데다 얼굴도 예쁘고 스타일도 발군인 유정이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자 여자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저 같은 놈이랑 사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은 저를 대학가 7대 미스터리라고 불렀답니다. 하긴 저도 그랬어요. 유정이 같은 애가 대체 왜 저랑 사귀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에도 저희의 만남은 3년간이나 계속됐어요. 3년간 별별 일을 겪으며 지지고 볶으니 자연스레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고 저희는 30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 서로와 약속을 했죠. 하지만 사랑만으로 결혼하기엔 저와 유정이는 서로 사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인 저와 다르게 유정인 모자라게 살아본 적 없는 부잣집 외동딸이었거든요. 게다가 외할아버지부터 어머니까지 대대로 약사일 만큼 집안도 좋았습니다. 저와 유정인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 양쪽 집안의 차이는 메꾸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유정이 어머니께서 무척이나 반대하셨답니다. 예, 너한테 걔가 카당키나 안 되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를 만나? 대학만 좋은 곳 나와 허울만 좋지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애잖니? 걔는 아직 취직도 못했다면서? 넌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약사 자격증도 땄는데 걘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뭘 했다니? 걔 너희 학교 출신 맞아? 혹시 뭐 부정입학 같은 거 한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인호가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버느라 바빴어.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을 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돈도 없고 상황도 안 좋은 애랑 결혼해서 네 팔자 망칠 셈이야?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결사반대하셨어요. 제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헤어지라고 100통이 넘게 메시지를 보내시질 않나 헤어지지 않으면 헤어지게 만들어주겠다며 제가 가외 수업하는 학생네 집 앞에 서 계시질 않나 남들조차 그 정성이 대단하다고 할 정도였죠. 하루는 쉬는 날 다짜고짜 자취방으로 밀고 들어오셔서는 유정이랑 헤어지라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휴일이라고 팬티바람으로 늘어지게 있는 꼴 좀 봐.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야, 막말로 네가 집안이 좋기라니 출신이 좋기라니
그렇다고 능력이 좋아. 우리 집안은 약사 집안이야. 우리 딸도 약사고. 내가 너 같은 놈에게 우리 딸을 줄 것 같아? 네가 부모여도 그렇게 못할 거다. 막말로 네 딸이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너 같으면 시집 보낼 생각이 들겠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 참 기가 막혀서 원. 명문대 나왔으면 뭐해? 취업도 못해서 통장에 100만 원은 아니 10만 원은 있니? 차라리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썩 꺼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통에 저는 자다 일어나 팬티만 입은 채로 그 막말을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분이 다 안 풀리셨는지 나중엔 핸드백으로 제 얼굴을 때리시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닌 저뿐만 아니라 유정이도 괴롭히셨어요.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막는 건 물론이요. 핸드폰과 차키까지 뺏으셨죠. 하지만 유정이는 그 와중에도 틈틈이 절 만나러 와줬고 어머니 그 꼴을 볼 수 없다며 나중엔 아예 방에 가둬버리기까지 하셨다더군요.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갇힌 채 유정이는 그런 어머니가 지겹고 지겨워서 견디기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말릴 수는 없었기에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정이와 사귄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하루는 유정이가 제 자취방으로 찾아와서는 대뜸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고는 저녁을 차려주더군요. 유정이는 부잣집 딸답게 대학 시절부터 신부 수업을 받았던 터라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유정이가 해준 것을 먹을 때마다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종종 상상하곤 했죠. 유정이가 저녁을 하면 제가 설거지를 하는 그런 사이좋은 부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었습니다. 유정이가 파스타 한 접시를 뚝딱 만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제게 먹으라는 말 대신 헤어지자고 말했거든요. 뭐라고? 헤어지자고.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유정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은 힘들어도 노력하면 어머니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야. 그건 네가 아직 우리 엄마 성격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엄마 눈이 하늘에 달린 사람이야. 내가 누굴 데려와도 성에 안 찰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백날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유정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알잖아. 나 너 사랑하는 거. 정말로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유정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 잘 알지. 지금까지 박인우 너만큼 날 사랑해준 사람 없었으니까. 하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 이제 우리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고 엄마의 반대를 받아주면서 결혼을 질질 끌 수는 없어. 미안해.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유정아.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어? 유정아. 맛있게 먹어. 난 이만 일어날게. 그렇게 유정이와 헤어지고 한동안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가회도 시간을 못 지키기 일쑤였고 아르바이트에서도 실수 연발이었죠. 나사가 빠져 있으니 일은 하나둘 잘렸고 이윽고 마지막 남은 과외조차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유정이와 관계가 끝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정이가 떠나고 일도 전부 잘린 제게 남은 건 오로지 명문대 졸업장 하나뿐이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했기에 저는 국내 기업 중 이름난 곳을 골라 이력서를 넣어봤죠. 일만 하느라 별다른 경력이 없던 저는 매번 서류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눈을 낮추고 싶진 않았어요. 좋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정도니 발휘되지 못했을 뿐 능력은 출중하다 나름 자부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유학까지 다녀온 해외파가 넘쳐나는 한국의 취업시장에서 저 같은 놈은 발에 치일 듯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100여 번 정도의 탈락 끝에 저는 정신을 차렸고 29살이라는 신입이라기엔 애매한 나이에 한 중소기업에 겨우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3년 정도 했을 때 아는 선배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아내는 통통하고 아담한 데다 수수한 차림이 어울리는 귀여운 사람으로
웃는 모습이 인상적인 여자였습니다. 고향이 포항이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쭉 포항에서 살다가 대학을 계기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랑 같네요. 저도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가 학교 때문에 서울로 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 살았죠. 정말요? 그럼 인호 씨도 계속 가족과 떨어져서 사셨구나. 저도 내내 자취를 해서 그런지 자취 경력이 길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동지를 만난 것 같아요. 기쁘다가도 또 한편으론 슬프기도 하죠.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는 외롭고 그 쓸쓸한 느낌을 가족들과 쭉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아내는 살가운 성격으로 친절히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도도한 성격이었던 유정이와는 다른 매력에 저는 은근히 끌렸고 아내도 저를 마음에 들어했지요. 하지만 제게 실연의 상처가 워낙 깊은 저였기에 섣불리 사귀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인호 씨,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하늘에서 예쁜 모양의 구름을 발견했지 뭐예요? 인호 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이 구름 사진 보고 오늘의 힘듦이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저 구름 모양이 예뻐서 꽃이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고양이가 귀여워서 같은 이유로 아내는 제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마음에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고 저와 아내는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죠. 하지만 처음에 주저함이 무색하게도 저희는 사귀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엔 아이까지 생겼죠. 임신 9주, 아내가 저에게 처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야, 이거 보여? 여기 하얀 눈사람 같은 게 우리 아기야. 여기 위에 동그란 게 머리고 아래 작은 동그라미가 팔, 그리고 밑에 있는 큰 동그라미가 몸이야. 어때? 젤리군 같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조그만데 벌써 팔다리가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아. 자기도 그래? 사실 나도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다는 게 아직은 실감이 안 나. 아,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얼른 만나고 싶어. 그 무렵 저는 아내가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들을 보면서 지난번보다 얼마나 자랐는지, 누구를 더 닮았는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었답니다. 제가 아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했던 저에게 아이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드는 희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날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의 이런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아내가 혼자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다 길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박인호 씨 핸드폰 맞습니까? 맞는데 누구시죠? 병원입니다. 부인께서 사고가 나셨어요. 죄송한데 급히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제게 펼쳐진 상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코와 입, 팔과 심장에 여러 줄을 꽂은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피로 얼룩진 모습이 어찌나 현실감이 없었는지 그 광경이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현장을 수습했던 구급대원의 설명에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점점 자각할 수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의 말로는 아내는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건너편에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 한 대가 아내를 치고 말았고 아내는 50m 정도를 차에 깔린 채로 끌려갔다고 하더군요. 사태 파악이 되자 다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가가 아내의 몸을 마구 흔들었어요. 여보, 일어나. 아이 잘 있나 보러 병원에 다녀온다더니 왜 이러고 누워있어.
제발 정신 차려봐. 눈을 떠봐, 여보. 하지만 몸에 달린 여러 호숫줄만 흔들릴 뿐 아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저는 옆에 있는 의사를 붙잡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저기요, 선생님. 우리 아내 살 순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아내 엄마가 될 사람이라 꼭 살아야 해요. 선생님, 우리 아내 제발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아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도 같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전 우리 아내랑 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요. 제발.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환자분은 이미 보호자님이 오시기 전 응급처치와 긴급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 수술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유산이요? 네. 사고 당시 배를 심하게 부딪히신 것 같더군요. 저희가 확인했을 땐 이미 아이의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요? 지금 환자분 역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상태가 좋지 않아요. 긴급 수술의 결과와 환자분의 자궁 상태를 확인해가며 2차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보호자님께선 대기해주세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에 저는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9시 뉴스에서 볼 법한 사고가 우리 아내와 아이에게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망연자실한 제 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지만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3시간 동안 계속된 수술 끝에도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겼어도 여전히 그대로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내는 눈을 감은 채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수 상태에서 빠진 아내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줘. 이렇게 부탁할게. 아이도 잃었는데 당신마저 잃으면 난 더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 제발 살아서 내 곁으로 돌아와줘, 여보. 나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사랑을 믿지 못했어.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잖아. 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랬던 내가 당신을 만나고 변했어.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 이제야 뭔지를 알았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저의 절절한 고백에도 아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오열로 바뀌고 부탁이 애원이 되어도 아내는 그대로였죠. 듣는 거야? 듣곤 있는 거야? 당신 다 듣고 있으면서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런 거지? 나 아직도 당신이 보낸 사진들 전부 다 가지고 있어. 당신이 보낸 구름이며 꽃이며 고양이 사진들을 보며 힘든 회사 생활을 버티고 있단 말이야. 얼른 일어나서 나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줘.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이렇게 빌게. 이제 일어나서 나랑 집으로 가자. 제발.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당신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제발 깨어나. 일어나라고.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러나 저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2주를 넘기지 못했고 그렇게 사고가 난 지 12일 만에 아내는 아이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바이털 사인이 멈출 때 저의 세상도 완전히 끝난 것만 같았죠. 불과 얼마 전까지 아내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건만 그것이 마치 오래된 전생의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삶의 이유였던 아내와 아이의 죽음은 제게 참기 어려운 절망이었습니다. 이 절망은 포항에서 올라오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마찬가지였겠죠. 특히 장모님께서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탈수로 몇 번을 기절하실 정도로 오열의 오열을 거듭하셨어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떠나보낼 순 없다. 그럴 순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포항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잖아. 뭐하러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다니. 이게 말이 되니? 박서방, 자넨 우리 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나? 뭐하고 있었냔 말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올 줄 알았다면 내 자네에게 우리 딸을 안 맡겼을 걸세.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우리 딸. 저는 장모님의 원망 섞인 말씀에도 면목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모님은 그렇게 한참을 제게 매달려 우셨고 저는 그런 장모님을 꼭 안아드렸죠. 저와 장모님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를 안아주며 그렇게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지냈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에 버려진 듯 홀로 남겨져 있다는 현실이 저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그런 저에게 소주는 현실을 잊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 제게 소주는 물이었고 밥이었고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저는 술에 의지한 채 무려 2년이란 시간을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방에서 신세를 한탄하며 보냈죠. 2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사러 슈퍼에 가는데 제 옆으로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 부부가 지나가더군요.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고 웃으며 걷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으면 저만 했을까? 우리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저 모습은 내 미래이지 않았을까? 그날의 사고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내 손은 가족의 손을 잡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행색도 영 좋지 않은 데다 상태가 이상한 남자가 한강으로 가자고 하니 조용하던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오더군요. 손님, 제가 서울바닥에서 택시를 운전한 지도 벌써 30년이나 됐네요. 손님들을 한강으로 모시고 간 횟수가 못해도 1000번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만 봐도 어떤 심정으로 가자고 하는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죠. 혹여라도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면 지금이라도 좋으니 그만두세요. 기사님, 하지만 오늘은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갈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가족이 다 죽었는데 저 혼자 살아가면 뭐합니까? 그날 제가 휴가를 내고 아내를 직접 데리고 병원에 갔다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내와 아이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기사님께서 저의 이런 심정을 알기나 하십니까? 모르죠. 아마 그 슬픔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조금 더 먹은 사람으로서 참견은 좀 해야겠어요. 손님, 사람이란 죽을 이유가 곧 살 이유가 되기도 하는 법이랍니다. 강을 보면서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기사님은 돈도 안 받고 절 한강으로 데려다 주었죠. 저는 다리와 강물 표면에 반사된 네온 사인들을 보면서 아내와 있었던 모든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과 기쁨의 기억이 마치 주마등같이 느껴졌죠. 한참을 서 있던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여보, 당신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내 주마등으로 만들진 않을게. 이 기억을 내가 살아갈 희망으로 바꿔보도록 노력할게. 이제 방황하지 않고 당신이 내게 남겨준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테니 부족한 날 하늘에서 지켜봐줘. 한강에서 돌아온 뒤 마음을 다잡은 저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위해서라도 회인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아내도 하늘에서 도와주었는지 일을 구하러 다닌 지 반년 만에 운 좋게 원하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회사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2년간의 공백이 컸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자 처음엔 경력에 구멍난 신입이라고 저를 이상하게 보던 선배들도 저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상사들의 인정을 받으며 회사를 무려 10년 동안 다녔답니다. 하지만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바로 경제가 휘청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역 중심의 회사다 보니 아무래도 세계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수선한 회사의 분위기를 대변이라도 하듯 회사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제 직급에 있는 동료들은 회사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정리해고 대상자였죠. 압박을 못 이긴 저는 결국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거니 했던 사직서는 예상과 다르게 순식간에 수리되더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저녁 6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빈 사무실에서 저는 혼자 책상을 정리했어요. 짐이 많을 것 같더니 10년간의 세월이 고작 박사 하나로 정리되더군요. 이 회사를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노력했건만 고작 나에게 남은 것이 이 박사 하나뿐이라니 허무한 감정에 휩싸인 저는 사무실 앞에 박스를 통째로 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밤의 서울길을 한없이 정처 없이 걸었어요. 인파를 헤치고 걷는 제 모습이 무척 초라하더군요. 저만 나고자가 되는 느낌이죠.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왜 나는 이리도 거지 같은 기분일까? 모두 335 모여 즐겁게 노는데 난 왜 또 이렇게 혼자인 걸까 하는 비참한 생각들이 들었죠.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반겨주겠지? 하지만 난 집에 가봤자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어. 아내도 죽고 자식도 없고 이런 내가 집에 가봤자 뭘 할 수 있겠어. 쓸쓸한 마음에 여느 때처럼 배달 음식에 소주나 한 잔 마시고 잠들겠지. 난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 나이 40 중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내겐 희망이 있는 걸까? 나한테도 살아갈 의미란 게 존재하긴 하는 걸까? 온갖 생각을 다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중학생쯤 되는 여학생이 걸어오더군요. 저는 그 학생을 유심히 지켜보았죠. 원래 이 시간대쯤엔 학원에 가기 전 저녁을 먹으려는 학생들로 항상 붐볐기에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쯤이야 대수로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모습이 어쩐지 이상했어요. 휘청휘청 걷는 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애가 걷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학생이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학생을 모른 척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에 상황을 보러 여학생이 쓰러진 곳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이봐요, 학생! 학생! 제 목소리 들려요? 저기요, 일어나 봐요! 이봐요! 소리를 치며 학생의 몸을 두드려 봤지만 학생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죠. 학창시절 교련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하며 두 손으로 흉부를 마구 압박하고 있으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거기 119죠? 학생이 쓰러졌어요. 여기 사거리에 있는 주유소 앞에 큰 편의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보기만 했지 심폐소생술을 실제 상황에서 시도한 건 난생 처음이었던지라 저는 최선을 다해 입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 숨을 졸이면서요. 후 숨을 불어넣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마구 나더군요. 제가 흔드는 대로 튕겨 나오는 아이의 몸이 언뜻 봐도 너무 말랐기 때문이었어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식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키우는 세상인데 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길에서 쓰러지기까지 했는지 너무도 안타까웠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산소호흡기를 대며
학생을 들것에 실어가더군요. 그렇게 현장이 수습되고 구급차가 출발하던 순간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차 문을 닫으려는 구급대원을 붙잡았어요. 저도 같이 갔으면 합니다. 저 학생이 쓰러지는 순간부터 봤는데 이 학생이 집에 잘 들어가는지 마지막까지 봐야겠어요. 학생이 깨어나야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목격자세요? 저희도 응급실에서 상황 설명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럼 얼른 타세요. 응급실에 도착해 살펴본 학생의 상태는 길에서 본 것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특히 얼굴빛이 말이 아니었죠. 중학생인 것 같은데 피죽도 못 얻어먹은 듯한 얼굴로 어쩜 이리 딱하게 누워있는지 참으로 가여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의 교복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과 함께 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다급해진 구급대원이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죠. 떨어질 때 금이 간 것인지 귀퉁이가 깨져 금이 간 핸드폰 액정에는 엄마라는 선명한 두 글자가 찍혀 있더군요. 수영아,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엄마가 전화하면 째깍째깍 받으라고 했지? 너 엄마 자꾸 화나게 할래? 어머님이시죠? 여긴 병원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따님이 쓰러지셨어요. 네? 우리 수영이가요? 거기 어디예요? 그 병원 어디냐고요? 아, 빨리 말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지 15분 정도 지나자 학생이 정신이 들었는지 눈을 뜨더군요. 아이가 깨어나자 저는 안도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학생은 일어나자마자 대뜸 제게 자기가 또 쓰러졌냐고 묻더군요. 말투로 짐작하건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미주신경성 실신을 앓고 있어요.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지고 말죠. 이번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밥도 안 먹고 며칠 밤을 새워 공부했더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아저씨께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중년의 여자가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가 학생의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치 문을 부술 기세로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오른 여자의 얼굴이 응급실 불빛에 비쳐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순간 한 발 두 발 다가오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온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고 글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등 허리를 타고 소름이 천천히 퍼지는 기분에 머리털이 삐쭉삐쭉 서는 듯 했죠. 하지만 이 기분은 저만 느낀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본 순간 얼어붙었거든요. 마치 그곳에만 시간이 멈춘 듯 저와 여자는 서로를 보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세상이 모두 지워지고 저와 그 여자만이 남겨진 것처럼요. 그렇게 몇 초간의 지독한 정적 끝에 병원의 시끄러운 소리가 제 귀로 쏟아졌고 그제야 저는 무거운 입을 겨우 뗄 수가 있었습니다. 유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엄마라는 사람은 제 첫 여자친구이자 어머니의 반대로 3년간 사귀고 헤어진 바로 그 정유정이었던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아니 인연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아마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이런 질기고 질긴 인연은 없을 겁니다. 박인호? 너 박인호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해봐. 네가 왜 여기 있어? 나 말고 먼저 딸 상태부터 확인해. 쓰러졌다가 방금 의식을 되찾았어. 제 말에 유정이는 정신이 든 듯 딸에게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너 왜 이러니? 왜 자꾸만 이래? 왜 자꾸 이렇게 쓰러져? 엄만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엄만 너 하나만 보고 사는데 왜 자꾸 엄마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거야? 왜 엄마를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냐고.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엄마. 근데 나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
나 이 아저씨가 안 도와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정신 잃기 직전에 이 아저씨가 나한테 달려오는 걸 봤어. 나 이 아저씨 덕분에 산 거예요. 아저씨는 그냥 네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이야. 내가 아니더라도 거기 있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아저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아저씨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선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탈수 증상도 있으니 수액을 맞고 가라고 하더군요. 학생은 엄마가 온 것에 긴장이 풀렸는지 수액을 맞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유정이는 딸이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저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오랜만에 본 유정이의 모습은 꽤 달라져 있더군요. 이목구비만큼은 그대로였으나 세월을 이기지 못했는지 중년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죠. 저는 제 앞에 있는 유정이의 모습에 어쩐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아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딸 원래부터 아팠던 거야? 태어날 때부터 병약 체질이었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야. 예전엔 조금만 긴장해도 바로 쓰러졌었거든. 그렇구나. 근데 딸이 쓰러졌는데 네 남편은 왜 안 와? 일이 많이 바쁜 거야? 남편? 남편은 무슨, 나 이혼했어. 뭐라고? 언제? 벌써 한 7, 8년 됐나?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말 있었지. 남편은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였어. 너 알지? 우리 엄마 성격. 너랑 파혼하자마자 엄마는 거짓말처럼 결혼하라고 날 그렇게 들들 볶더라고. 내가 거절해도 엄마는 끈질겼지. 결국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소개받은 그 남자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참 지랄 맞더라. 뭐 억대 부자라고 하더니만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게 다 빚이더라고. 빚. 사기꾼 같은 놈.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 우리 집안을 다 속였던 거지. 속였다고? 그래. 뭐 하지마 어쩌겠어. 이미 수영일 낳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노력했거든? 근데 남편이란 놈이 개차반이니 나 혼자만의 노력으론 무리더라. 허구한 날 술에 계집질에 사업한답시고 우리 친정집에 돈 빌려달라고 손을 벌렸지. 빌려갔음 돈이라도 잘 벌면 또 몰라.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안 주고 내가 벌어오는 돈은 돈대로 다 썼어. 우리 수영이가 아픈 것도 다 남편 때문이야. 지 새끼인데도 어찌나 박하게 대하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뭘 그래서야. 이혼했지. 평생 사랑만 받았지 고생이라는 걸 모르던 유정이가 그런 결혼 생활을 했었다니요. 하지만 유정의 과거는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참, 어머님은? 엄마?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뭐라고? 그래,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셨지. 어떻게 가신 거야? 뭐겠어. 그냥 성격이 고약해서였지. 그냥 병이었어. 그럼 아버진 잘 계셔? 살아 계시고? 아버진 엄마 돌아가시고 귀농해서 혼자 사셔. 그러고 보니 그것도 꽤 됐네. 유정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으셨던 양반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니요. 그것도 재작년의 말입니다. 듣자 하니 어머니께선 3년 전쯤 몸이 갑자기 쇠약해지기 시작하시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벼랑간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시겠다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하긴 유정의 아버진 그저 어머니의 기에 눌려서 참고 사셨을 뿐 제게 그렇게 모질게 굴진 않으셨었죠. 이노야, 너는 결혼했어? 결혼? 했지. 했는데 뭐야, 왜 뜸을 들여? 너도 이혼한 거야? 아니야, 사별했어. 나 아내랑 결혼한 지 3년도 채 안 돼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아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뱃속에 아이도 있었는데 사고의 충격으로 그만 유산되고 말았어. 겨우 임신 5개월이었는데 태어나지도 못하고 만 거야. 아낸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아이를 따라서 가버렸지. 그것도 벌써 15년 전인가? 난 그때의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네 딸을 보니 꼭 그런 것 같지가 않네. 제 덤덤한 태도에 유정인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불안한 눈으로 절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아내와 아이가 죽으니 살 이유가 없었어. 혜인처럼 살다가 죽으려고 한강에도 갔지. 근데 죽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가 나에게 남긴 기억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잖아. 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주마등으로 만들 수가 없더라고. 그때 난 다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기에 그저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었어. 난 그냥 그때 일을 한때 즐거운 꿈이었다고 생각해. 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랑이 잠깐 왔다 갔다고 여기기로 했어. 그렇게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유정이는 머쓱해하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그렇구나. 너나 나나 기구한 삶인 건 비슷하네. 네 인생도 나처럼 우여곡절이 많아. 그간 고생이 참 많았겠다. 그래, 요새 뭐하고 지내? 들으면 놀랄 거야. 나 오늘 회사 잘렸거든. 10년을 회사에 헌신했는데 회사가 휘청이자마자 바로 정리해고 대상으로 올라가 버렸지 뭐야.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판국에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내 나이가 그렇잖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나와버렸어. 짐도 사무실 문 앞에 버려버렸지. 아마 내일 사람들 출근하면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 야, 넌 그게 복수한 거니? 회사 문을 아예 부숴버렸어야지. 하여간 넌. 제가 웃으며 허탈하게 말하자 유정이가 여전히 성격이 모질지 못하다면서 혀를 끌끌 차더군요. 유정이 역시도 자신의 근황을 털어놨습니다. 유정인 아직도 어머니가 물려준 약국에서 약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도 아직도 여전한 모습에 왠지 안심됐는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픽 하고 터져나왔죠. 우여곡절 많은 우리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피차 외로웠던 서로였기에 18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까지 했던 몸,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친구로서 지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데 유정이의 딸인 수영이가 저희 사이를 참견하더군요. 엄마, 아저씨한테 빨리 솔직하게 말해.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는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만 솔직하지 못하잖아. 좋아도 좋다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꼭 모진 소리 하나씩 얹어서 말하잖아. 듣는 사람 오해하게. 있지 엄마? 이젠 솔직해져야 할 때야. 좋으면서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거 다 티난다? 우리 반에도 꼭 엄마랑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 좋아하는 애한테 좋아한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 친구. 근데 우리 반 친구들 걔 마음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냥 모른 척 언제 고백하나 기다릴 뿐이야. 엄마도 이젠 엄마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가 됐잖아. 난 엄마 딸로서 엄마가 이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뭐야? 요새 중학생들은 다 이런 거야? 당연하지, 엄마. 요새 중학생들 얕보지 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 없다던 수영이는 다행히도 저를 친아버지처럼 따라주었습니다. 셋이 함께 만날 때 수영이는 제 엄마보다 제 옆에 더 찰싹 달라붙곤 했죠. 유정이가 그 모습에 기겁하며 예의 있게 굴라고 다그쳐도 수영이는 그저 헤헤 웃기만 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좋으면서 괜히 저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나들이 간다고 해서 엄마가 얼마나 기대했게요. 엄마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기대했어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놀러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무척 신나요.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된 것 같아서요. 아저씨도 오늘 무척 신나. 사실 오늘만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수영이 볼 때마다 아저씨는 마치 우리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즐겁단다. 정말요? 내가 아저씨 진짜 딸이면 좋을 텐데. 수영이 노력 덕분인지 서로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들르기도 하는 등 유정이와 저의 사이는 전보다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교류를 이어오던 어느 날 유정이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수영의 안내를 받으며 식탁에 앉으니 파스타가 한 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져 있더군요. 화려한 파스타를 사이에 두고 유정이와 마주보고 있으니 우리의 모습이 어쩐지 과거의 재현 같아 보였죠. 유정이와 헤어진 그날 말입니다. 그런데 유정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존심 강한 유정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염치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쥐어짜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이노야, 난 너랑 잘해보고 싶어.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난 여전히 네가 좋아. 엄마 때문에 너랑 억지로 헤어지고 나서 나 역시도 방황을 많이 했거든. 하지만 최근에 널 다시 만나고 나 알았어. 아직 그때 불꽃이 내게 남아있다는 걸 말이야. 이노야,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줄래? 네가 내 남편, 아니 우리 수영이 아빠가 되어줬으면 해. 갑작스런 유정의 고백에 놀라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수영이 역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아저씨, 저 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아빠가 없는 셈 치고 살았어요. 그깟 아빠 없으면 어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저씨를 만나고 알았어요. 역시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네? 저는 두 사람의 얼굴과 제 손에 포개어진 두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과거에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맞아요. 저를 한강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 기억 말입니다. 아내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소주를 담은 검은 비닐봉지밖에 잡지 못했던 그때 비참한 기억이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 그때의 검은 비닐봉지는 없었습니다. 차갑고 얇은 비닐 대신 따뜻하고 정 많은 유정이와 수영이의 두 손만이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날 뒤로 유정이와 저는 정식으로 다시 교제를 시작했고 우린 재해 후 반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죠. 운이 잘 풀린 건지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그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우가 좋은 회사에도 입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수영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아빠의 능력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영이는 저를 완전히 아빠라고 부르곤 합니다. 처음엔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듣다 보니 그것만큼 제게 힘을 주는 단어가 없더군요. 한때는 아빠가 된다는 걸 포기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손을 잡아준 두 사람의 마음을 통해 다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또 한 아이의 가장으로서 살아갈 용기가 생겼거든요. 아빠, 퇴근하셨어요? 엄마가 빨리 밥 먹으러 오시래요. 그래, 수영아. 아빠가 손만 씻고 얼른 갈게. 미안한데 이것만 받아줄래? 이게 다 뭐예요? 이건 수영이랑 엄마 선물. 사실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처음 사귄 날이거든. 잊지 못할 기념일이지. 밥 다 먹고 이따가 몰래 줄 거니까 아직은 말하면 안 된다. 네, 걱정 말아요, 아빠. 그래서 엄마가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았던 거구나. 그래, 저녁 먹고 우리 다 같이 집 앞 공원에 산책까지 않을래? 오늘은 좋은 날이니 아빠가 엄마랑 수영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와, 신난다. 빨리 우리 저녁 먹으러 가요. 빨리요.
저와 유정이의 질긴 인연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어쩐지 끊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죠. 저는 오늘도 그 기적을 이어나가기 위해 나의 손을 붙잡아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힘든 세상에서도 우릴 지켜주는 따스한 인연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랍니다. 그날 제가 수영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질 않았겠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 이런 기적을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며 자신을 스쳐가는 여러 인연을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인연이 기적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줄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죽은 우리 아내와 태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에게도 이 사연을 바치려고 해요.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 행복했었노라 말할 수 있길 전 아직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행복한 것처럼 그 두 사람 역시 하늘에서 한 점의 아픔과 고통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 제가 발견했던 기적을 여러분들께서도 찾으실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